예, 환경심리학적 접근 두 번째, 사회적인 과정. 지난번에 수업 중에 개인적인 차원의 과정, 환경지각, 환경인지, 환경태도, 그 다음에 환경수행, 이렇게 네 가지, 개인적인 차원의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의 과정, 거기에 대한 얘기 했었죠. 자, 두 번째 파트로 환경심리학에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 한 개인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것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반응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반응 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와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면요. 인문학.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사회학이라는 게 태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뭐 그 사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단체로서의 어떤 사회성이라는 것들도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생겼거든요. 사회학. 그리고 사회학이 원래부터 있었던 학문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생긴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마다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회학의 태동이 된 그 책 중에 하나가 자살론이라고 갑자기 그 쓴 사람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자살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의 어떤 구성적인 독특한 특성마다 자살하는 비율이 독특하게 나타나더라. 종교권, 문화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특성, 개인적인 특성, 개성뿐 아니라 사회적인 특성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회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특별히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과정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차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다. 특별히 근린주거 이론이라든가 우리가 마을을 만드는 것들, 도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들,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는 거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공간 환경에 대한 또 사회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서의 사람들의 반응도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용량도 지금 너무 이게 많고요.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빨리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3단계 옆에 다 표시가 됐죠? 근데 이미 딱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미 많이 언급하는 용어들이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란 용어가 심리학적인 용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프라이버시 하면 일상적인 용어로만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어떤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넓은 의미라는 거죠. 넓은 의미. 넓은 의미란 건 뭐냐면 침해자로뿐 아니라 피침해자로서의 측면까지 넓게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는요. 남들이 나를 침해할 때 그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논리죠. 근데 프라이버시는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에 서로 간에 침해하고 침해당하고 하는 어떤 모든 관계를 다 통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설명이 되겠지만 개인이나 그룹에 접근을 선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남의 사생활을 안 보고 싶은데 억지로 보게 되는 것, 그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예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여고 앞에, 요새는 아마 그런 사람들 다 잡혀가고 없어졌을 것 같아. 괜히 노출을 즐기는 어떤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나가던 여성들은 그거를 쓸데없이 남의 사적인 그 장면을 봐야 돼? 그건 뭡니까? 보는 사람도 피침해자로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볼 수 없으면 좋은데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학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환경심리학적인 정의는 뭐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심리학의 터미놀로지를 이용하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오는 주변 환경으로부터는 자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있으면 적당하게 정보를 차단하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등등등등. 근데 최근에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이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과 함께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좀 총칭적인 어떤 정보사회 측면의 것들까지도 포함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걸 좀 더 학문적, 환경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두 가지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가지의 스케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일상적인 의미가 되겠죠.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정도, withdrawal.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물러나다, 슥 빠져서 혼자간의 공간에 간다. 여러분들 중에도 좀 소극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모임을 막 적당히 즐기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슥 withdrawal, 슥 빠져서 이제 자기만의 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withdrawal,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정도. controllable information은요, 좀 더 넓게 봤을 때 내가 내 사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주고간, 결국 프라이버시도 정보에 대한 얘기죠. 정보, 남들의 정보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내 정보를 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차단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들. 그래서 나와 남의 정보들을 서로 보고 안 보고 하는 관계들을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정보를 개방하고자 하는 정도, 이건 좀 더 넓은 광의의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withdrawal이라는 스케일에는 보통 우리가 홀로 되고 싶은 욕구, 근데 홀로 되고 싶은 욕구들도요, 환경심리학에서 좀 더 세부적인 다른 스케일로 좀 나눕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친구들 사이에 관계 이치이고 늘 혼자 늘 몰려서 팀 활동이니 뭐니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혼자 좀 반나절 있고 싶다. 그게 이제 솔리튜드의 욕구죠. 솔리튜드 하면 고독이란 말도 되는데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는 당연히 고독이라는 것을 삶의 일정 정도 필요로 하기 마련이죠. 또 시클루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더 이제 그거보다는 다소 이제 조금 제한적인 의미로 이웃이나 주변의 시야에서 다분히, 시클루전하면 구분되다라는 거죠. 벗어나다. 다분히 그 시야에서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남들의 어떤 날 아는 사람들의 눈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되겠죠. 혼자 되고 싶기보다는 어떤 나를 신경 쓰는 눈길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3의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먼 옷을 입고 먼 난리를 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인티머시라는 레벨도 있습니다. 이거는 남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스케일이에요. 특정 친밀 집단 이외의 타인들로부터는 떨어져 있고자 하는 욕구. 예를 들어서 어디를 큰 그룹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나랑 친한 A, B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랑 조금 친하지도 않고 좀 멀리 느끼는 C, D, E, F, G 이렇게 막 있다. 그랬을 때는 나는 이제 나랑 친한 친밀 집단과 하면은 있고 싶은데 그 외의 사람들과는 난 어떻게 돼? 인티머시가 없는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들, 개인이 어떤 주변 환경 가운데 느끼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조금 회피하고 방어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스케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통칭해서 이제 withdrawal이라 그런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거랑 관련이 깊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 주택, 주택의 평면 설계, 주택의 유형 또는 그런 것들이, 주택의 유형이 도시공간에 어떤 입지에 어떤 형태로 와 있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정도의 스케일과 관련이 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대인들은 최근에 볼 때 요거 또 요거 세 번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어떤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 가구를 위한 어떤 1인 주택, 스튜디오형 원룸 그런 것들이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또 역세권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아파트들을 크게 이렇게 막 건축법을 갖다가 조금 제한을 풀어서라도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이 이런 withdrawal의 스케일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도시의 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더 광의의 스케일, control of information. 단순히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정보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보이고 싶을 땐 보이고 차단하고 싶을 땐 차단하고, 자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따라 옷을 좀 이렇게 새로 산 신상 옷 딱 입고 이제 나갔는데 길거리 휑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눈길이 없어. 그것도 일종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정보, 남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정보를 주고 싶은데도 아무도 안 받는다라고 그러면 자기에게 컨트롤이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 관한 스케일은 anonymity, 익명성이라고 그러는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막연한 모임에 갔는데 아직 그 모임에 적응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의 꼬치꼬치 사생활들 얘기하지 않죠? 익명으로 남길 원한단 말이야. 익명의 갑돌이로 남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소개팅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딱 왔는데 네, 별로 아니야. 별로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뭐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고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딴 거 없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런 어떤 익명적인 걸로만 계속 남아있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래도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딱 판단하면 돼요. 딴 거 없어. 리저브라고 하면은 계속 유지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팀 활동에서 저기 뭡니까? 팀 발표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다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인데 학기 말까지 그냥 뭐 계속 그 정도로만 알고 싶고 같이 일하는 직원 관계 뭐 이런 걸로만 남고 싶고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리저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갖다가 한도를 짓고 그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 상태. 그러니까 노출 상태를 그 상태로만 딱 유지하겠다. 리저브입니다. Not neighboring. 이웃과의 필요 이상의 관계 및 방문을 싫어한다. 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택의 레이아웃, 단지의 레이아웃과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그러니까 이웃과 완전히 차단하고 그 가운데 만리장성이 있다. 그럼 그것도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택의 배열과 근린의 배열, 주거지의 어떤 형태, 주택의 유형 가운데 완전히 눈치 보이게 분리는 안 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서로 간에 교차하지 않도록 뭐 불필요하게 두 집의 문이 이렇게 붙어 있다 오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붙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 필요 이상의 관계 및 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장치들. 그러니까 neighboring but not neighboring. 굉장히 이제 패러독시컬한 얘기가 되겠죠. 가치는 있지만 진짜 이웃은 되고 싶지 않은 적당한 어떤 친절만 베푸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돼? 도둑들고 비상사태일 때야 다 모이지만 평소에 어떤 너무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진 않은 욕구들. 그런 것들을 이제 not neighbor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전원주택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낙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골의 커뮤니티로 가면요. 시골 커뮤니티에서 또 사람의 간을 보는 측면이 있대요. 그들 가운데 굉장히 농사일도 뭐 도와주고 서로 간에 굉장히 엄밀하게 얽혀져 있는 네이버링 해 있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그 어떤 도시 사람 딱 오면은 뭐 필요 이상으로 내가 볼 때 그 기존에 있는 농촌 커뮤니티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들 집을 많이 찾아간대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있나 찾아서 먹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면 뭐 집에도 안 가고 한 2-3시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네이버링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단계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 양반들을 좀 간보고 시험하는 단계인 거죠. 네이버링 하고 싶은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네이버링 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어떤 얽히고 싶진 않은 어떤 도시적인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다 젖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쨌든 말하려는 건 뭐냐? withdrawal, control of information. 결국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원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룹과 남의 그룹. 자, 우리 친구 그룹과끼리만 얽히고 싶고 저쪽 친구 그룹과 뭐 이렇게 섞이는 건 싫다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내 친구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프라이버시라는 게 개인 차원의 과정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셨을 텐데 다분히 사회적인 차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민을 갖다 받고 싶지 않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회적인 차원에 봤을 때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의 문제. 프라이버시는 또 이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사실은 또 사람들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또 달라져요. 뭐냐, 오전에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프라이버시를 원하고요. 오후에는 뭔가 마음이 열려. 한 4시가 뭐지? 1, 2, 3, 4니까 4시가 4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하루를 뭐 이렇게 6개 정도로 둔 것 같죠. 어쨌든 오후 정도, 오후에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여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하루의 반응들 등등등등.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시간대라든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레벨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타이밍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 그림이 사실 프라이버시의 여러 가지를 갖다 잘 설명해주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그림 같아요. 프라이버시와 인포메이션 컨트롤. 아까 인포메이션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포메이션 컨트롤이라는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를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유형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스케일은 요 케이스 1과 2, 요 두 가지 정도죠. 사실은 2가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예요. 남들이 이거는 뭐 exterior 또는 environment 뭐 다르겠죠. 바깥 환경. 이거는 나 프라이버시. 자, 외부에서 나의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차단막을 쳐서 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프라이버시죠. 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상대방도 나를 뚫고 보질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프라이버시가 충족이 된 거죠. 자,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8가지 경우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선은 뭐냐? 점선이라는 건 내가 내 정보를 개방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의 바운더리를 열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내 환경에서 나를 들여다봐. 내 정보를 캐내. 알게 돼.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것도 프라이버시가 충족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전자통신 어떤 환경에서 SNS에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막 올린단 말이야. 여행 가고 막 해피한 모습. 봐달라는 얘기지, 봐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봐주길 원했는데 아무도 조회를 하지 않고, 파리만 날리고 팔로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었을 때 들어와 주는 것, 이것도 프라이버시가 충족되는 것들입니다. 막았는데 억지로 뚫고 들어와, 프라이버시 그야말로 침해당한 거죠. 아이고, 저 앞에 설계실에 뭐 굉장한 웃음을 짓는 애들이 좀 있는데 이 오밤중에도 저렇게 너무 소름 끼치게 저렇게 웃네. 누구냐 저. 아유. 아무튼 자, 프라이버시가 요렇게 프라이버시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쓸쓸한 고독에 홀로 지내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왕따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반대의 경우, 내가 환경의 정보를 알고 싶은 것들, 내가 외부 사람들, 외부 환경의 정보를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컨트롤 오브 인포메이션이에요. 자, 바깥 환경의 정보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막을 뚫고 볼 수가 있었다. 어치브가 됐죠. 프라이버시가 만족됐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바깥을 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마을, 내가 있는 주택, 거기에서 외부 바깥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못생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해요. 근데 커튼을 딱 쳐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나름 충족된 거죠. 근데 좀 내가 경치를 보고 싶고 바깥을 보고 싶은데 갔더니만 유리창이라고 있는 게 저 하늘 높이에 쪽창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햇볕도 안 보이고 거리가 안 보여.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버시가 충족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를 보는 것 말고 내가 바깥 환경을 보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다 일종의 어떤 프라이버시 스케일 가운데 들어가고, 환경심리학에서 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공간 환경을 설계한다는 거에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설정.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 프라이버시한 영역을 갖다가 설정하고, 그 설정하는 영역을 담벼락으로 할 거냐, 유리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기둥만 남겨놓을 거냐, 낮은 펜스를 할 거냐, 높은 펜스를 할 거냐, 나무를 심을 거냐, 어쩔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이죠. 도시의 어떤 용도 계획이란 것도 뭐예요? 용도랑 용도 간에 철저하게 분리할 거냐, 흐릴 거냐, 섞을 거냐, 완전히 격리시킬 거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도시의 공간환경 모든 설계들이 경계의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경계 간에 어떤 형태로 인포메이션 관계가 일어나고 그거를 어떻게 투과시킬 거냐, 막을 거냐 등등 이런 경계의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공간환경 설계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프라이버시의 어떤 사회적인 차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아이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또 환경심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공간환경의 어떤 설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도 어쨌든 제1범주, 제2범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뭐 withdrawal 또는 control information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분은 그런데 어쨌든 공간환경 설계랑 굉장히 가까운 어떤 개념들을 또 얘기했죠. 경계를 조절하는 것, 제2범주가 경계를 조절하는 것 관련이 있다.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들여다볼 거냐 안 들여다볼 거냐, 그런 것들, 경계를 조절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 딴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특별히 건축적인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들이 경계의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라이버시라는 게 그럼 과연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이런 것 성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다 개방하고 다 빨가벗고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상 기능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일단 개인, 그룹,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말하자면 내 개인으로 서 있어야지 그룹으로 들어가고요. 그룹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사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사회 속에 흘러갔을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 평면에서는요. 7살 이상서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되도록이면 특별히 잠을 잘 때는 자기 홀로의 방에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거평면계획에서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7세 이상 된 아동들은 별도의 침실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계획의 어떤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주체성 확립, 자기평가, 자율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고 그 가운데 자기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속할 수 있고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타인의 의존적이라든가 또는 사회성을 배우지 못했다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사실 유아기에 적절하게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것과 많이 연결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평면 계획할 때 특별히 아동의 침실이 분리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사실 프라이버시가 사람의 어떤 심리적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로 사실은 이런 평면 계획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은 주로 이제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접근하는데 프라이버시는 이제 건축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죠. 좀 더 큰 스케일의 단지나 도시 설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공간의 경계를 조절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 뭐 센스 오브 커뮤니티라는 게 있죠. 센스 오브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간 환경을 설계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공동체성이 있게 한다. 공동체성이 있다는 건 당연히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서는요.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경계를 둬서요. 그 공동체끼리의 자기 자신, 그 사회만의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뒤 양옆 다 뚫어놓고 도로가 가운데 자르고 지나가고 있고, 근데 너네들 커뮤니티다. 인간관계로서는 얼마든지 끈끈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거기 풀어놓고 5년, 10년 계속 살게 해봐요. 프라이버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와해가 돼버리겠죠. 공간이 결국 그릇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깐은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적인 모양으로 남을 수 있어요. 오래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릇의 모양이 그냥 음식의 모양을 결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생성된다는 거는, 또는 와해된다는 거는 그 공간이 얼마나 그 커뮤니티를 장기적으로 잘 담아주고 있느냐, 이런 것과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하고도 어쩔 수 없게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경계를 둬서 그들이 자기 자체들의 어떤 사회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게 하는 것들과 관련이 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도 당연히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겠지만 환경 수행, 특별히 학습이나 아니면 작업, 이런 거랑 관련된 효율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기능적인 것들. 그래서 프라이버시 레벨은 개인의 작업 성취도와도 관련이 깊다. 적절하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좀 고등한 차원의 어떤 작업 활동이 있죠. 학문을 한다, 책을 읽다라든가 지적인 활동을 하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레벨을 줄 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주거지역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계의 테마죠. 단독주택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실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건데, 단독주택을 단지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그것들을 갖다가 앞뒤에 큰 도로 뭐 한 대, 옆에 큰 공원 막 이렇게 해놔. 그리고 뭐 다른 아파트가 다 내려다보게 해놔요. 그건 뭐냐면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단독주택은 비싼 값 주고 그렇게 큰 땅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기 가족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설계할 때도 단독주택지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버시가 최대한이 되는 입지 또는 어떤 경계 조절 방식 또는 뭐 주변의 어떤 녹지나 어떤 구릉지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지를 하면요, 되도록이면은 그 배경이 어떤 산지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막혀 있는 곳, 앞뒤 사방 다 뚫린 곳 한가운데다 단독주택지를 딱 마련해 놓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지가 버티질 못하고 결국은 그런 데가 나중에 보면 연립이나 뭐 이런 걸로 변해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그걸로는 거기에는 단독주택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지가 되려면 그에 맞게 프라이버시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거기다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단지계획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입지를 잘 못 찾고 아무데나 단독주택지를 막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보면 나중에 다른 데로 다 변해 있더라는 거죠. 자, 또 공동주택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는 포기를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공동시설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성,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각 주호 단위의 프라이버시는 되도록이면 주면서도 공공의 어떤 생활 공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둬가지고 이들의 어떤 만족도를 올려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많죠. 최근에 또 뭐 아래 위 층간 소음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층간 소음 복수, 뭐 또 살인도 일어났고요.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들이 혼합되어 있는 주거지에서는요,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엄밀한 설계를 해야 돼요. 주택 유형들, 상업, 주거 이런 것들 섞어 놓는다고 해서 막 뿌려 놓는 것처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으로 볼 때요, 자, 잘 나가는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데 어떻게 큼직한 건물들 뭐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상가들의 지역 들어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 자, 요 사거리 주변으로 상업지역들이 딱 설정돼서 요렇게 상업 코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주택지역을 단독주택지를 쭉 만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연히 이 사이에 경계가 어느 정도 설정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었다. 그러면, 자, 더 들어가다 보면 블록 깊숙이 주거지역이 나온다. 그럼 그 사이에 요 띠에 해당하는 요런 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규 시간에 배웠지만 준주거지역 있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인데, 사실은 뭐 상업이 더 중심이 되겠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어쨌든 요런 데를 갖다가 주거 플러스 상업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와 상업 코어들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완충의 역할을 한다는 거, 완충. 상업에서 갑자기 주거로 가면 어떻게 돼? 프라이버시 레벨이 큰 충돌이 생기죠. 상업에서 주거지역으로 막 들어가고. 안 그래도 여러분 요새 동피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달동네 마을들, 못 사는 마을들을 뭐 벽화마을, 예술마을로 막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고요. 산동네, 달동네. 굉장히 집이나 이런 것들 소음이나 기능적으로 취약한 동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담벼락에서 뭐 붙어가지고 날개 사진 밑에서 막 오만 뭐 폼을 다 부리고 있고 진상을 부려요. 막 시끄럽게 밤 8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자기들 자체로 봤을 땐 주거지인데 주거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날개 그림 사람들 막 찍는, 지가 천사인 줄 알고 막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갑자기 흰 페인트를 막 갖다 부어서 지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주거지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암만 못 사는, 암만 어떤 뭐 찌그러져 가는 주택이라도. 그래서 도시의 조능이라든가 단지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 계획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이 큰 단위의 계획서부터도 벌써 어떻게 돼?
프라이버시라든가 용도 지역 간의 경계의 설정, 입지의 설정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레벨을 미리미리 잘 조절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계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 딴 거 없고 가장 처음 보이는 게 얘가 프라이버시 레벨에 따라서 주거 지역을 갖다가 그 레이어를 잘 입지 선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딱 모든 게 나와.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벽, 창문한 상문, 식재, 완충 공간 이런 것들도 다 사실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경계를 설정하는 어떤 유형들의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프라이버시는 또 문화권은 특별히 또 주택로, 주거 유형과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레벨이. 예를 들어서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굉장히 작고도 엄밀한 친밀 집단하고요. 굉장히 작고도 엄밀한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친밀 집단하고요. 넓고 광범위한 뭐라 그러죠? 그냥 1차적인 집단, 우리 가족이라든가 내 가까운 친구들, 굉장히 이제 가까운 클로지스트 프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경계는 뭐냐면 그냥 친근한 범위. 이게 친밀 집단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친근한 범위라고 봅시다. 그냥 만나면 하이 하고 인사하고 웃고 뭐 오늘 날씨 뭐 미세먼지 죽이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인사하고 지내는 범위. 자, 친밀 집단의 범위는 굉장히 좁지만 친근한 범위는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넓다라고 그래요. 이게 서구 문화의 특성입니다. 서구 문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자기 어떤 친밀 집단을 최대화하려는 특성이 있어. 나의 어떤 나와바리, 나의 어떤 혈맹들, 내 가족들, 친척들, 뭐 가까운 친구들, 그런 것들 최대화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친근한 집단은 또 굉장히 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딱 봤을 때 안면 깔고 뭐 또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 뭐 지금 뭐지? 뭐 돈 뺏으려고 그러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 웃고 하이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근한 집단 외에는 다 좀 약간 적대적인 집단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특별히 도시사회에서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된다? 주택 유형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중요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쳐요. 그래서 여기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면 총 맞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집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펜스나 이런 것들은 낮고 사람들이 넘어다 보고 이런 것들에도 신경 안 써요. 여기서 이제 정원 뭐 가꾸고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어떻게 돼? 뭐 손들고 인사하기도 하고 몰라도 괜히 한번 인사해주고, 미국에서는 좀 그래야 돼요, 진짜로.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떻게 돼요? 집의 이 경계 자체는 굉장히 개방적인 거야. 하지만 주택의 코어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단한 프라이버시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영국은 한 그 중간 정도가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 전체를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빗한 도메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뭐 양반들 집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담벼락이 있고, 담벼락을 내다보는 행위도 뭔가 이렇게 일탈로 생각되죠. 심지어 그 안에 또 어떻게 돼? 또 다른 어떤 레벨이 하나 있어서 앞마당으로 또 들어가서 앞마당은 집주인만 누리는 어떤 마당이 되고,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무슨 뭐 7칸, 8칸 그렇게 되는 양반들 집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도메인이 집 전체로 확장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어떤 의식들이,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리적 패턴들이 어떻게 돼요? 주택의 유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랬죠. 특별히 그리고 테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케이드라든가 집에 있는 어떤 개방적인 공간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서구의 어떤 주택 유형에서 나타나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집 내부에도 일정 부분 프라이빗한 거를 외부에 내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연말에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 가면요, 미국의 어떤 제가 그 마을에 있을 때는 다 그 집집마다 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무슨 어떤 사람은 집 전체를 갖다가 다 반짝이로 둘러싸고 밤에 불 켜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만 괜히 그것도 서로 간에 막 경혈을 막 벌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안 하고 밤에 그냥 암흑 가운데 있고 막 그러니까 미안하고 해서 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 마을에게 보이는 일종의 어떤 공공재로서 보는 어떤 그런 느낌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주택 유형과 프라이버시 관계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문화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평면 설계, 외부 설계, 그다음에 경계 설계 이런 것들에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영역성인데요. 프라이버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가니까 영역성과 가밀감은 간단하게만 마치도록 하죠. 영역성이 이제 테리토리얼리티인데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은 어떤 형태의 영역을 지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맞죠? 여러분 인정이 되죠? 딴 게 아니라 대학에서만 봐도요. 어떻게 돼요? 영역성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 있다. 첫째, 도서관. 도서관에다 왜 가방만 놓고 가면은 다 누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돼? 그런 자리를 영역만 차지하고 많이 가는 사람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그냥 뭐 누가 치워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장이라는 거, 이름패라는 거, 인식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영역성. 자, 동물이 영역성을 가지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굉장히 밀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그것들의 영역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강아지 끌고 산책 나가면은 얘네들이 전봇대나 나무 볼 때마다 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역성 표시다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사람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고차적이지만 비슷해요. 담장, 이름표, 인식표. 도서관 가면 가방 놓고 사람은 없는 것들. 그리고요. 여러분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강의실 누가 뭐 자리 배분했나요? 번호 정해져 있어요? 아니시. 근데 처음에 한두 주 정도는 막 혼란 상태야. 앞에 앉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뭐 늦게 오니까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 해서 앉는 사람. 그런데요,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기가 거기야. 그래서 심지어 거기 이름표 붙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어쩌다 일찍 와서 실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늘 앞에 앉는 한 여학생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비어있어. 차마 앉질 못하죠. 그건 누가 앉던데 하면서. 뭡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동물적인 차원의 영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역이란 건 뭐냐? 뭐 프라이버시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형성하는 영역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물리적인 침입을 막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침입이 꼭 공격만이 아니고요. 시각적인 것들 또는 기능적인 것들 또는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인 것들. 어떤 학생이 앉던 자리인데 내가 앉기는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죠. 영역성 알트만 아저씨 또 나오는데 영역성이 왜 발생하느냐? 뭐 예전에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환경에 살던 시기에는 프리미티브한 시즌에는 지형적인 요인이 영역성 결정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지역들의 경계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중요한 큰 산맥으로 갈라져 있는 데에 따라서 경상도니 전라도니가 이렇게 나눠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현대적인 의미의 소유관계, 땅에 소유가 생기다 보니까 소유관계에 의해서 영역성이 또 계승되고요. 또 최근에 어떤 도시사회에서는 개인 공간의 필요, 프라이버시 개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해 주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영역성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연적이고 큰 영역에서 좀 더 세밀하고 건축적이고 도시공간적인 영역으로 점점 변해왔죠. 그리고 개인의 공간뿐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버시는 집단의 논리기도 하다. 사회의 논리기도 하다. 한 집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도 영역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영역성은 이렇게 일단은 동물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어떤 영역성을 알려주는 그림이 되는데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들이 표류하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해변에 도착을 했더니만 여기는 프라이빗 비치요.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내쫓긴다. 뭐 이런 일종의 풍자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해변은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대부분의 해변은 국가 소유라는 거죠. 국가 소유. 그래서 개인 소유의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데 가더라도 보면 개인 소유의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책하다 보면은 어떤 아재 한 명이 딱 그 날보다 하이 그러더니만은 뭐 you can pass, you may pass 그러고 그냥 돌아가요. 뭐 뭔 얘기냐 했더니 말고 봤더니 여기 자기 땅인데 자기 집인데
뭐 산책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셔도 괜찮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자연 관계가 아니라 소유 관계에 따라서 영역이 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알트만 아저씨가 또 이 테리토리에 대해서도 영역 범주를 하고 있는데 1차 영역, 2차 영역, 공적 영역.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공간 설계에서도 중요한 또 테마들이 되겠어요. 영역을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영역에 세 개의 어떤 범주가 있다. 1차 영역은 친숙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영역.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영역이 이렇습니까? 우리 학교의 생활에 좀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런 영역이 잘 없죠. 여러분의 침대 위 정도? 근데 그것도 다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프라이빗한 레벨이 조금 낮은 것들이 공동체성을 최대화하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차원의 어떤 친숙하고 통제되는 영역이 적은 것들이 우리 학교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어쨌든 여러분의 방안이 되겠죠. In my room 이죠. In my room 한마디로. 2차 영역은 뭐냐? 이거는 내가 내 방이다, 내 영역이다 라고 어떻게 누가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이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고요. 점유권이라 그러면 이거는 소유랑 관계없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이게 남의 땅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땅이거나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30년 동안 여기다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가 점유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땅이 아니더라도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땅을 적절하게 여러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땅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정도는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영역에서 공원 광장에서 여러분들 잠깐 어떤 벤치에 앉아 있다. 그럼 누가 와서 일어나시오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에 지속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주택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유권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점유하고 행세하고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죠. 그런 공간은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은 여러분의 영역으로 남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이 통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세마이 퍼블릭 공간에서 생긴다라고 그러는데 자, 요쯤에서 한번 공간 구분을 얘기해 봅시다. 공간의 구분은 퍼블릭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공간이 있죠. 요걸로 끝일까요? 옛날에 요거 두 개만 있고 요 사이에는 심연의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자, 세마이 공간들이 생깁니다. 세마이라고 조금 이제 격식 있게 좀 발음을 했는데 세미라고 읽는 것들이죠, 보통. 또 여기는 세미 프라이빗. 그래서 잘 보면은 도시 공간은 이렇게 4개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퍼블릭 도메인이 있고요. 프라이빗 도메인. 프라이빗 도메인은 쉽게 말하자면 집이죠. 집 안의 공간이죠. 실내 공간이죠. 퍼블릭 하면은 이제 뭐 막연한 어떤 외부 공간들, 도로라든가 공원 뭐 등등이 되겠죠. 그런데 자, 세미 프라이빗은 뭐냐면 누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퍼블릭 성격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오피스 건물의 앞마당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담벼락 없고 개방해 놨을 때 사람들이 오가고 잠깐 앉아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 여러분 큰 집을 갖고 있어. 앞마당을 개방해 놨어. 동네 애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집 앞에 어떤 의자 하나 놔뒀는데 오가는 아저씨가 잠깐 쉰다고 해서 뭐 어떻게 그걸 또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죠. 자, 프라이빗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퍼블릭의 성격이 들어간 곳. 그런가 하면 세마이 퍼블릭은 뭐냐? 퍼블릭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 가끔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빗한 성격이 생기는 곳. 뭐 공원이나 광장의 일부인데 그런 곳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행세를 하는 곳도 있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노점 퍼블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어떤 상권으로 일정 부분 활용하고 활용하는데 그걸 또 함부로 막 쫓아내고 그러긴 쉽지가 않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타 메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지하철의 어떤 대목 아주 좋은 목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늘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
퍼블릭이지만 약간 세미 퍼블릭이고 약간 프라이빗한 성격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도시 공간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속해요. 예전엔 이거 아니면 이걸로 도시 공간이 형성됐다라고 그랬는데 현대 도시에 오면서 이 세마이 퍼블릭 프라이빗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서 이제 또 온갖 도시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범죄죠, 범죄. 자, 퍼블릭 공간은요, 당연히 정부의 공공기관이 공공 권력이 통제를 해요. 프라이빗은 당연히 개인이 통제를 해요. 근데 이런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애매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미 퍼블릭이기 때문에 내 퍼블릭이 약해져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애매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죠. 네가 마음대로 써라. 또는 이 공간은 주인 없는 공간이다.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범죄랑도 관련되고요. 도시의 어떤 일탈행위랑도 관련이 되고요. 또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형평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공간 분배의 문제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경계 설정을 우리가 잘 하느냐, 영역 설정을 잘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어떤 도시 설계의 테마랑 깊숙이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주로 세마이 퍼블릭에서 2차 영역. 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오전부터 와서 자리를 맡아놨다. 불꽃놀이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열린 광장인데 가서 돗자리 깔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영역 되죠? 누가 막 와 쫓아내고 막 거덕대기 치고 그러지 않죠? 주로 세마이 퍼블릭에 생기는 현상들이 2차 영역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예 주인이 없고 거기서는 점유로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인정돼. 아예 공공 영역으로 통제되는 것이 있죠. 그런 데는 규칙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한 공적 영역이다. 도로라든가 완전히 뭐 이렇게 열려 있는 광장이라든가 뭐 공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영역에 해당하겠죠. 영역성의 측정 및 조사. 그러니까 영역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쉬를 보고 다닌다라든가 아니면 뭐 뚝을 쌓아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영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활용을 한다라든가 뭐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패턴을 조사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랑 마찬가지로 영역성도 심리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역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는 것과 관련이 깊고요. 내가 withdrawal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intimacy, 우리 친구들과만 모일 수 있는 방들, 그렇죠? 세미나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프라이버시를 담을 만한 그릇, 영역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내 영역이 있어야지만 삶이 조직화되고 안정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retreat back, withdrawal 할 수 있는 최후의 베이스 캠프, 인마이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영역성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공간 환경을 읽어가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읽어가는 그런 패턴의 시발점이에요.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 어느 날 이 도시 생긴 걸 막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장해 가는 거죠. 연장해 가서 어쨌든 이 전체를 또 여러분의 2차적인 영역으로 확보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또 다른 영역이 생겼어. 거기서부터 또 영역을 탐험해 나가요.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죠. 또 그러다 또 다른 어떤 곳을 이렇게 연결해서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자기의 어떤 베이스 캠프에 해당하는 영역을 확보한 채 거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는 형태로 영역성을 확보해 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와바리가 없으면, 그렇죠, 그 도시를, 그 공간을 인지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인지는 여러분의 영역성, 영역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공간의 인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리고 알겠지만은 이 영역성이요, 질서나 지배, 특별히 독재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신성 불가침의 영역, 뭡니까? 그런 것들이 권력을 상징하고 그런 것이 신성함을 상징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사회적 집단이 자기만의 영역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도 동아리 사무실이 있는 동아리랑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동아리의 위상에는 큰 차이가 있죠. 활동에는. 그런 것들이죠.
실제 도시 공공 영역에도요. 이렇게 막 어떻게 돼? 어떤 이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 하는 사람들 뭐 랩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케이트보딩을 한다든가 이런 그룹들이 자기 주 활동 영역에다 이렇게 막 자기의 일종의 어떤 영역성을 표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역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왜 장소성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도시 설계는 장소를 설계하는 거다.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소 설계한다는 거의 상당 부분이요. 장소에다가 뭐 갑자기 무슨 뭐 벤치를 놓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적절하게 거기다가 영역성을 두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공간은 영역성을 통해서 장소로 변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역성을 잘못 설정하면은 그런 것들이 생각 외로 큰 도시공간과 사회성의 파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영역성 없이 딱 튀어나왔어.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런 사례를 보겠지만은 영역성 없는 공간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고 평평한 공간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인류가 20세기 이후에 발견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형평하게,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눴을 경우 사람들이 모두게 균등해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 자체로 오히려 더 큰 차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에요. 뭐 재산도 마찬가지고 사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공간을 영역성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막연하게 열어놓는다?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공간을 소유한다.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요. 그 공간은 nobody's place. 아무의 공간도 아닌 누구에게도 버려진, 다른 말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져버린 그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권력자가 때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범죄자. 우범지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역성을 여러분 실패하면요. 특별히 외부 공간 설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하게 벤치가 서로 마주보게 잘 놓겠어. 그래서 공원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원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벤치들을 쌍쌍으로 잘 놔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시야를 쌍쌍으로 딱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정답게 눈길을 나누세요. 나중에 오니까 아무도 안 앉아 있더라는 얘기야. 뭐예요? 벤치에 앉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역성을 확보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앉고 시야도 영역성의 하는 부분 아니에요. 시야. 옆에 꼭 접촉하는 것뿐 아니라 시야가 닿게 되면요. 영역성을 방해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벤치가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벤치에 사람이 제일 많이 앉아있는 벤치가 어딥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두 군데요. 저 로맨틱 잔디반 있죠? 거기를 바라보는 벤치들 이렇게 쭉 서 있잖아. 이렇게. 거기 사람들 보면 늘 제일 많이 서 있지. 왜 그래? 시야 범위가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는, 영역성이 제한이 없는 전면을 바라보기 때문이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뉴턴을 들어오는데 거기 옆에 이제 조그만 솔밭 같은 데 있는데 그 안에 돌로 된 벤치 있고 그렇잖아. 거기 약간 으슥한데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곳 있죠. 거기는 보면은 꼭 그 남녀 커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뭐 은밀한 얘기하거나 또 싸우고 있더라. 거기서 또 항상. 그러니까 공간적인 맥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왠지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자기들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싸우건 지지고 볶건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냥 진짜로 쉬면서 자기의 평안을 누리려면 로맨틱 잔디 앞에 일렬로 띄엄띄엄 돼 있는 벤치 그걸 많이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만 어떤 스트릿 퍼니처에 해당하는 거지만 일종의 어떤 개인 영역을 확보한다는 게 공간 설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사람들을 엮어준답시고 영역성을 겹쳐버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마이 퍼블릭, 세마이 프라이빗 영역, 특별히 이런 영역에는요. 더욱더 영역성을 갖다가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이런 영역에서 영역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nobody's place가 되고요. nobody's place는 필히 어떤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또 우범화라는 거예요. 우범화. 그래서 우범화를 갖다가 막기 위한 공간 설계, 오스카 뉴만이 1980년대에 디펜스블 스페이스라는 논의로 발전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 영역성은 당연히 학교, 병원, 사무실 등등에서 실내 레이아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실내 레이아웃. 큰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실내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것만 해도 거의 도시설계급으로
복잡한 작업이 돼요. 왜냐? 어떤 부서에게 어떤 영역성을 줄 것이냐, 어떻게 서로 간을 네트워크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영역성을 결정하는 거랑 관련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과밀감인데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과밀감이라는 거는 높은 밀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압박을 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과밀은 두 가지 밀이 있다고 그랬죠. 과밀, 하이 덴서티는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개념이고요. 크라우딩은 나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높은 밀도가 된다고 해서 다 크라우딩이 아니고, 높은 밀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버시, 테리토리얼리티 두 개를 잘 확보하면은 좋은 의미에서의 고밀이 되는 거예요. 고밀은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원, 접촉을 낳는다라고 그랬죠. 접촉을 낳고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 그런 것들이 창조성, 혁신, 문화로 이어진다라고 그랬죠. 근데 크라우딩이 돼버리면요, 크라우딩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도 프라이버시랑 테리토리얼리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소셜 덴서티랑 스페이셜 덴서티가 있고요. 밀도도 또 내부 밀도랑 외부 밀도라는 게 있어요. 내부 밀도는 주거 공간 단위에 대한 사람의 수. 그러니까 땅은 넓어도요. 땅은 엄청나게 넓어도요. 뭐 방방마다 사람이 8식구씩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빽빽한 아파트촌인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 보면 대궐처럼 애가 실내에서 애기가 자전거 타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밀도는요, 내부 밀도랑 외부 밀도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밀도, 외부 밀도, 이게 내부 밀도, inside density and outside density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둘 다 하이면 이건 꽝, 얼번 개토, 빈민가가 되겠죠. 근데 둘 다 낮다? 교외의 전원주택.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지만 약간 에너지 효율, 환경적 효율은 낮은 그런 곳이 되겠죠. 인사이드는 높고 아웃사이드는 높고 인사이드는 높은 거. 집은 별로 없는데 집집마다 사람 많다라는 것이죠. 시골 지역. 요거는 이제 인사이드는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림과 같은 궁궐 같은 아파트 평면 내에 딱 2명만 사네. 네, 바깥으로 보면 건물이 굉장히 빽빽하네. 얼번 럭셔리죠. 말하자면은 주상복합 아파트 뭐 저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도시의 일종의 어떤 밀도 분포들이고요. 그래서 이 밀도 분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도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 있느냐, 또는 아파트가 몇 층 정도가 평균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시가지로 도시 내에, 서울 내에 신시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심지어는 400이 넘기도 하죠. 400인 헥타르. 근데 1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한 200인 전후가 되고요. 근데 최근에 2기 신도시, 뭐 평촌이 아니라 파주 또는 어딥니까? 파주하고 동탄 이런 데는 120 전후로 상당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과밀감의 영향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과밀감이 대처하기 어려울 때 물리적으로 대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심리적으로 대처. 눈을 질끈 감고 나는 지금 어떤 해변에 와 있다 막 이러고 참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도 실패했을 경우 불쾌감과 공격성 증대로 가는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고밀도 쇼핑센터에선 남성이 흥분하냐? 왜? 그러니까 쇼핑에 남성이 좀 약해요. 과밀감들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공간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밀감이 공간 설계랑 어떻게 관련되냐? 굉장히 많이 관련되죠. 특별히 주거 환경에서의 어떤 근린의 어떤 밀도를, 건물의 밀도, 건물의 크기, 이런 것들 어떻게 잡을 거냐? 내부 밀도랑 외부 밀도. 자, 전체 밀도로만 생각해 잡는 게 아니에요. 내부 밀도랑 외부 밀도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어떤 공간 환경 패턴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부 밀도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또는 가족의 어떤 핵가족이나 아니면 대가족의 가족의 크기, 또는 그 집단의 친밀도, 이런 거 관련할 거고요. 외부 밀도는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교류 특성, 농촌적으로 교류하느냐,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교류하느냐, 아니면은 도시적으로 익명의 사회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익명적인 사회다 그러면 외부 밀도를 높게 가도 되는 거예요. 외부 밀도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외부 밀도를 좀 낮게 갖고 갈 수 있고, 어쨌든 밀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성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뭐 라포포트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가 및 인류학자가 과밀감은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밀도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근데 이 얘기를 쭉 요약을 하자면요. 사람들이 밀도가 높다고 다 이렇게 병리 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밀도가 있는 경우에도 공간적인 질서를 두고 자기의 영역이 확보가 되고 또는 그 가운데 어쨌든 조그마한 녹지라도 조금씩 확보가 되고 그런 세팅에서는 똑같은 밀도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쾌함을 상당히 적게 느끼더라. 그러니까 뭐의 원리입니까? 한마디로 뭐의 원리? 자, 우리가 컴팩트 시티를 만들 때 써먹어야 될 원리가 되겠죠. 컴팩트 시티. 컴팩트가 이제 뭐냐면 밀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그 밀도가 병리 현상이 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이 적용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포르트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환경 여건에 대한 과밀감의 연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프라이버시 영역성 과밀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개념들, 거기에 대한 공간 환경 설계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